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의 위험 신호라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전년 동월 대비 5.6%입니다. 시장 전망치는 5.7%여서 8월 상승률과 동률일 줄 알았는데 더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7월 달에 6.3%를 기록한 이후에 2달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요, 바로 석유로 제품 가격이었습니다. 2022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는요, 석유로 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19.7% 상승률이었는데 이번 달에 조사를 했던 걸 봤더니 16.6%로 줄어들었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결과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시장 전망치보다 물가 상승세가 낮았던 거, 저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자체는요, 1년 전 수준으로 하락을 했어요. 1년 전에 8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그 수준 정도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는 1년 전 동월 대비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1년 전 국제유가 대비 현재 국제유가가 중요한데 거의 수평을 이루는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겨울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국제유가가 다시 과거처럼 110불, 120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특히 올해 이제 내년 3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작년에 국제유가 120불대 이상 수준과 비교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유가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확산시키지 않을까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죠. 야, 그런데 국제유가가 1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왜 석유로 제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6%대 수준이 되냐? 그게 궁금하시죠? 그것은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1년 전에 1200원이 안 됐어요. 1100원대였는데 현재 1400원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입 물가 상승 압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원달러 환율이 부담 안 줬으면요, 아마 이번에 물가 상승률 훨씬 낮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요,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물가 수준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3분기 말 또는 4분기 초에서 물가 정점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 좀 빨라질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8월에 정점 찍고 분명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점 찍고 내려올 때 좀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도 같이 경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고점을 찍고 내려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물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도 10월달과 11월달에 금리 인상은 예고가 됐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10월달과 11월달에 25bp씩 올려서 연말에 3%까지 올린다는 게 한국은행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번 물가 지표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을 했어요. 7월 달에 3.9, 8월 달에 4.0, 그리고 이번 달에 4.1, 2달 연속 상승세가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왜 중요하냐? 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성과 수요 측 인플레 압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네? 그럼 통화당국에서 야,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안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바로 이 근원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나온 근원 인플레이션은요, 공공 서비스 요금 추가 인상 영향도 덜 반영됐어요. 10월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인상이 계획되어 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적자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채권 발행해서 때울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수술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좀 예상보다 빨리 들어가면서 10월달 그리고 추가적인 인상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방안도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그동안 미뤄져 있었던 모든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공공서비스 항목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까지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이유로
통화정책 담당자가 볼 때는요, 지금이 물가 하락 추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부분, 변동성이 큰 석유류 제품을 제외할 때는 여전히 심각한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 8월 CPI가요, 8.3% 나왔어요. 6월 달에 9.1% 찍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8월 CPI 나왔을 때 미국 증시 폭락했거든요. 왜 폭락했냐면은 미국 코어 CPI가요, 6.3%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더 올라갔고요. 4월 최고치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이런 결과는 통화당국의 긴축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커지고 연내 기준금리가 4% 넘을 것이다 이러면서 증시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려면요, 일단 헤드라인 인플레이션하고 그런 인플레이션 동시 하락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현재의 강력한 긴축은 유지될 거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 지금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불어넣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연준은요, 물가지표의 뚜렷한 변화가 지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때까지 방향 전환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럴 가능성만으로 시장이 먼저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자, 이번 한국의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연내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10월달과 11월달에 연속 비스텝 단행할 것이다. 그럼 연말에 3.5%가 될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다? KB증권 임재규 연구원이 한국 국채 단기간 불안은 해소됐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잔존이란 보고서에서 말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인상 등 우려 요인이 남아있다. 그래서 남은 금통위에서 모두 빅스텝을 할 거다 언급을 했는데, 저는 뭐 내부 물가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불안 부분도 금리 인상의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말 3.5%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금리예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대놓고 부동산 시장 망하라는 겁니다. 이거 대놓고 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익형 부동산, 주거형 부동산 할 것 없이 전부 다 쑥대밭이 될 거예요. 아파트 안 떨어질 것 같죠? 사람들이 안 팔 것 같죠? 이 정도 수준의 기준금리가 되면요, 전셋값 추가 급락이 불가피한 거예요. 전셋값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 전세는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2년 만기 대출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 대출의 불이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이죠. 내가 안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팔아야 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이 역전세나 2년 전에 아파트를 전세냈다는 것 자체가요, 집주인들이 성금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유 자금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전세 가격이 30% 빠졌어요. 40% 빠졌어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초 전망보다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빨리 왔어요. 뭐 저도 나름대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상했지만 솔직히 3%까지 갈지도 몰랐고요. 그것이 솔직히 2% 중반도 내년 정도 되어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3%대가 한 방에 와버려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내년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매수대기자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왜? 올해 악재를 다 반영해버리잖아요. 악재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입주 물량 증가랑 맞물리네. 그런데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비했다 안 했다? 못했다. 그래서 전세 만기 시점에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막상 전세 만기 때 되면 패닉이 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매수대기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물론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야, 3.5% 기준금리면 대출금리가 아무리 못해도 5.5에서 6%가 될 것이다. 이럴 때 집을 어떻게 사냐? 이게 집값이 싸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금리가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런데 원래요, 집은 거꾸로 사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대출금리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때 집을 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야 된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아무도 못 사고 파는 사람만 있을 때 최대한 깎아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금리는 무조건 낮아지게 돼 있고, 그 낮아진 금리에 맞게 집값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 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상환도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소득은
늘어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주변의 무주택자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이례적으로 높을 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노리면 장기적으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영상 하나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